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란 봉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던 급여 봉투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노란 봉투 하면 아름다운 재단이 손배 가압류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진행 중인 모금 프로젝트입니다. 노란 봉투 캠페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더불어서 노란 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가수 이효리 씨를 연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노란 봉투 캠페인 요즘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서경원 캠페인 팀장과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실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000조 원이라는 돈의 규모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으로부터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월이 임박해서 그런지 옷차림이 한결 좀 가볍습니다. 예, 예.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좀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예, 민생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고 있고요. 박모 씨 61살입니다. 큰딸, 작은딸 모두 30대입니다. 이 세 모녀가요, 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그제 저녁 8시 반쯤이었는데요. 예. 서울 송파구 석촌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 집에서 이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어제 오후에 찾아갔는데요. 이들의 집은 33제곱미터 10평 남짓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14장이 들어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됐는데요. 70만 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생애 마지막 순간조차 그들은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봉투에 적었습니다.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이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모 씨가 이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남편과 아버지가요. 그 뒤 세 모녀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고 작은 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한 일자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 뒤에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사실상 실업자 상태였습니다. 예. 자, 게다가 큰딸 1년 전부터 당뇨를 이렇게 앓기 시작해서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뇨는 약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예. 약을 먹지 못했다. 얼마나 병환이 심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60 넘은 어머니가 식당 일로 생계를 꾸렸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도요 1월 말쯤 넘어져서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식당을 못 나가게 된 겁니다. 세 모녀 극한적인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 모녀가 스스로 숨을 거뒀습니다. 한겨레가 오늘 이걸 일면 버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예. 이 사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인 아주머니께 남긴 그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예, 공과금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공과금은 가스비 12만 9천 원, 전기료, 수도료를 또 합친 그런 돈이 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뭐 책임을 다 지겠다, 뭐 이런 의지지요. 그러면서 또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 자체가 남한테 이렇게 그 뭔가 어려움을 떠안기기 싫어하는 예. 그런 그 이른바 염치라는 것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행복시대 이 웬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까? 모렴치한 자들은 지금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부터 그 소식입니다. 김무성 씨가 한 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예.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후보 시절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내가 당선되면은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다. 자, 그런데 돈이 있어야 주지 않겠는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가?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이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의 재구성 시간에 들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이 지난 20일에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그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서 이제 한 얘기죠. 예, 지난 대선에서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였다고 시인한 셈입니다.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읽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참모들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네요, 김무성 씨가. 자, 그 참모 중에 참모죠. 그렇죠. 예. 뭐 총괄 본부장이었으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이면은 참모 중에 참모죠. 누워 침 뱉기를 하는 거네요. 예. 국민들이 속아서 표를 찍어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가. 예. 이 김무성 의원이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고해성사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가 바로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말을 이 양반이 뭐 탈당을 한다든지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했다면은 뭐 나름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본인은 또 자기 대선 주자 로서 이렇게 대선 출마의 의지도 밝혔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대선 주자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본인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도 뭐 예. 이 멍청한 국민들이 자기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사교육비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 이후에 4년째 줄어들던 사교육비였는데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3,000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하는군요. 김무성 씨의 말이 다시 또 복귀됩니다. 국민들이 속아서 표를 찍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자, 속은 건 국민만 속은 게 아닙니다. 야당도 속았습니다. 본인도 속았다고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말인데 예. 국민도 속았고 야당도 속은 또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개혁 또 정치 개혁과 관련한 연말 야당과의 합의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정보위 전임 상임위원회화 같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 정보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예. 이걸 상임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상시적으로 국정원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 모두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논의는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는 묵살을 대고 말았습니다. 자, 4가지 합의라고 말씀드렸는데 3가지는 불발됐고요. 하나는 이행이 됐습니다. 그거 뭐냐? 예산안 처리요? 예산안 처리. 예. 여당이 간절하게 요청한 말하자면 그 3가지 야당 요구를 여당이 받아주는 대신에 여당의 요구, 예산안 처리 이걸 야당이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 요구를 받아주고 나머지 요구했던 거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고 결국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사자 합의 나왔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 특검 문제 뭐 결국에는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뭐 그동안 민주당은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요. 김용판 무죄 판결이 나니까 다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은 여당은 물론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병헌 원내대표 물러나라. 야당 의원 22명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전병헌 원내대표는 수용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향신문 제목이 야당 사기당한 것이다. 예. 이렇게 뽑혀 있는데 네. 뭐 정확히 한다면 알고도 사기당하는 것이다. 알고도 사기당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사기치는 건 하여튼 뭐 위아래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우성 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예. 이름이 좀 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위조된 공문이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은 이 3건, 뭐 중국은 위조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한 건은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건에 관해서는 중국 주장하고 이제 한국 정부가 뜻이 다른 거죠. 이거 뭐 좀 다툴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요. 그 한 건, 공증받았다는 그 한 건 역시 공증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오늘 구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영사관이 공증한 것은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중국 공문서를 번역했다는 사실뿐입니다. 통상 공증받았다 하면 이 문서가 이 진본이다 라는 걸 공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걸 공증한 게 아니라
이인철 영사가 번역한 거 맞다라는 그런 공증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예. 자, 그래놓고는 공증받았다. 이렇게 우겼다는 거죠. 결국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이 증거 능력이 없는 이런 문건의 증거 능력, 공신력을 싣기 위해서 뻥을 친 거 아니냐. 변호인 측은 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법원을 속인 거죠. 법원을 기만한 거죠. 예. 자, 이거 정말 참 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또 거짓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 국민들이 속아서 뭐 대통령도 되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속임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또 속임수가 있습니다. 의료영리화입니다. 의료영리화. 이게 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한겨레의 기획기사.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엔 미국 사례입니다. 어제는 칠레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 예. 의료영리화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의사의 실적이 바뀝니다. 환자들 병 잘 고치는 게 이게 실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영리화가 되면은 입원시킨 환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별 질환도 아닌데 입원하시라 그러겠죠. 이거 심각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칫 그냥 내버려두면 갑니다. 한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없는 병도 만드는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열 아기, 막 열이 막 오르는 아기가 이제 응급실에 왔어요. 밤에 왔는데 정상 체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입원시키시죠. 이런다는 겁니다. 목이 아프다는 환자에게는 난데없이 가슴 통증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건강이 뭐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은 하여튼 오면 바로 입원을 시켜라. 절반 이상 입원시켜라. 아예 뭐 그냥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잘하면 보너스, 못하면 해고. 잘하면 보너스, 당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면 해고, 채찍까지 있는 거지요. 심지어 환자 알선자 사례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영리병원은 연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다 못해서 직접 고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뭐 말하자면은 규제 그리고 감독 모든 걸 다 해제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정부의 그 의료 영리화 대책을 보면 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비정상의 정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공공기관 개혁입니다. 말은 개혁인데 이게 과연 개혁이냐 따져보지요. 공공기관 개혁 대표적으로 철도 그 민영화 아닙니까? 이제 철도 민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레일이 소유하고 또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인천공항 가는 철도, 예. 인천공항에서 오는 철도, 이거 저 민간에다 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민영화라는 겁니까? 자,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거예요. 정부 이야기로는. 자, 최근에 또 공공기관 이 방만한 운영 또 이런 막대한 채무 이걸 문제 삼으면서 공공기관 보고 개혁안 내놔라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팔고 뭐 복지비 줄이고 뭐 온갖 형태의 그런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가 그 방안을 받아놓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거는 개혁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요 304개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 단체 교섭권 이걸 공대위에 위임하겠다. 정부 공공기관 협의체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예. 교섭이 결렬되면은 6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부가요, 중요한 걸 뺐습니다. 낙하산 안 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낙하산이 폭증했습니다. 낙하산 안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도 낙하산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낙하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간 그런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문제 삼지 않고 이 노조가 너무 복지가 많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노조의 어떤 그런 강성,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노조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삼으려면은 낙하산부터 문제 삼고, 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그 채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뒷감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정책 결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그 방법을 취해야지 애꿎은 노동자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의 개혁이 과연 개혁이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렇죠. 수자원공사, 멀쩡했던 수자원공사가 이것 때문에 10조의 그 짐을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고요. 수자원공사 보고 개혁 안 내놔라 해가지고 줄여서 따져보니까 1조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제 방안을 만들었죠. 또 수도요금 올리겠다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수도요금 예. 올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노조는 이 정부 책임자의 배임 혐의부터 짚어내고 낙하산을 근절해야지 이걸 왜 노조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조는 일단 이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겠다. 아울러 정부 책임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현호섭 부총리 등 전현직 정부 부처 책임자 예. 5명을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예.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부가 무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무능한 정부의 또 단면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 최대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진단하고 있군요. 자, 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걸 보니까 3년 전에 나왔던 그 방안과 흡사해서 재탕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의 활성화, 이거 똑같이 3년 전에 나온 겁니다. 자, 정부가 같은 내용을 숫자만 바꿔서 발표를 했는데 근본 대책 없이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엊그제 나온 그 전월세 대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 뭐예요? 빚내서 여러분 집 사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집값 바닥 쳤습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대출하라. 도대체 어느 정부가 이 제정신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대책이죠. 자, 맹탕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문대성 의원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홍문종 사무총장이 문대성 표절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민대나 IOC 쪽에서 뭐 아무 얘기도 없고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뭐 사실상 보면은 문대성 의원의 표절 문제가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과장됐거나 혹은 뭐 문제가 있어도 크게 그 쟁점 삼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확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말이죠. 국민대가 새누리당에게 빅엿을 안겼습니다. 문대성 의원의 표절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당지도부 회의에서까지 이렇게 결정이 된 문대성 의원의 복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철회할 가능성이 상황은 있습니까? 못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망신이거든요. 표절도 뭐 보통 표절이 아니라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 예. 예. 괜히 그 문도리코란 별명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자, 뭐 이번 표절 판정에 따라서 뭐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지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또 새누리당에서 복당 철회
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IOC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수위원인 문대성 의원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IOC 측은 국민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조사를 못했고 뭐 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예. 근데 결론을 내렸잖아요. 표절 맞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IOC가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IOC 위원직이 박탈당한다. 이건 진짜 새누리당은 연거푸 망신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예, 문대성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표절 아닌가? 남의 거 아닌가? 예. 예. 자, 그리고 어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노사동수로 이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주가 지멋대로 이렇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어제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거는 언론 자유 침해다. 언론 사주 자유의 침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언론의 자유와 언론 사주의 자유를 이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조중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쟁점화하니까요.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당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이거 잘못된 거 합의해줬다. 이거 안 한다.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것이 새누리당이 조중동에게 굴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중동은 오늘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 인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중동 사주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기자들, 그 기자들은 노동자들 아닌가요?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결국 자기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셈인데 사주가 그 반대한다고 사주의 요구대로 기사를 쓰는 이런 기자들, 여러분 그 기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자명을 보면서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예. 바이라인을 보면서 혹시 방상훈, 김재호, 홍석현 이분들이 쓴 거 아닌가? 아니더군요. 네. 아니 사주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주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기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노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기자라고. 아이고 정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훈 기자님. 조중동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예,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전국 언론노조 예. 소속은 아니고요. 네. 예. 이름은 있죠. 노동조합이라는. 예. 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외부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이게 아니라 노사 동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데 아니 그걸 왜 노동자들이 반대하냐 이거예요. 난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나 참 이건 이 인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언론인이라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서 뻐득일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진짜 아주 그냥 그거 보고 아주 화가 나서 그냥 수명이 한 5분 단축됐습니다. 예. 아마 김용민 PD의 이런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쓰지 그런가요? 예. 좀 더 일찍 죽게 하려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그동안 하여튼 모질게 하여튼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온갖 형태의 압박과 겁박을 당해왔지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요. 예. 김상곤 교육감 거부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불법으로 출연하고 지급했다는 혐의로 이제 또 김상곤 교육감이 또 이렇게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온갖 형태의 김상곤 교육감을 향한 그런 압박이 있었죠.
모두 다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었다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교육부가요. 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둘 다 대법원의 그 판결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관련해서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로 기억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서 어떻게든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예. 네, 그 새정치 연합에서는 그 영입 작업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포기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이 이 청년 위원을 요즘 모집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제출하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공고에 실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정당에서 이력서를 받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입사시험도 아니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청년위원들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느냐라는 또 새정치연합의 또 항변도 있더군요. 오늘 관련한 기사를 미디어오늘에서 인터넷판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은 이제 이력서를 안 받는데 예. 안철수 의원 쪽은 이제 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그런가요? 받겠다.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 헌정치를 하러 들어갔다가 살펴보니까 뭐 이력서 같은 거 전혀 안 냈습니다. 예. 예. 이력서 낸 기억이 없습니다. 헌정치입니다. 그거는. 예. 오늘 한겨레 이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 북한과 중국이 국경 확정이 아니라 획정이죠. 예. 국경 획정 협상을 하던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쯤 중국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마오쩌둥이 요동 지방은 원래 조선 땅이었으나 고대 왕조가 조선 민족을 압록강변까지 내몰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중국 쪽 1차 사교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원라이 총리, 주은래 총리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주장을 해왔지요. 이거는 그야말로 중국의 국가 차원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으로 볼 수 있는데 동북공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발언을 모택동과 주은래가 했다는 겁니다. 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종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국어를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펴낸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 총리가 김일성 수상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간도라고 불리는 땅, 우리의 그 원래 영토라고 하는 것이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아니라 그 중국 윗땅, 간도, 이게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큽니다. 예. 이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큰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제 조선민족을 압록강변까지 밀어버리고요. 압록강, 두만강 그 아래만 한국 땅인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 규정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요동은 원래 조선 땅이었다라는 모택동의 발언이 확인됐다는 오늘 기사 상당히 주목됩니다. 한겨레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우리 국민인 선교사 김장욱 씨가 지난해 10월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억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가진 기자회견입니다. 중국 단독의 지하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끌어들인 부족 사람들에게 국내부 실태 자료를 수집해서 국정원에 제공했습니다. 문제드립니다. 사람이 활동해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 정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휴민트, 2번 스페어민트, 3번 흥신소, 4번 시발단. 정답을 아는 분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도 나눠주세요.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에 들어온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황준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좀 많습니다. 예. 우선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4발을 어제 오후에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오후 5시 42분부터 강원도 기대령 부근에서 북동 방향 바다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예. 사거리는 200km 이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특히 주변국을 겨냥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 해역 안에 떨어지는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하고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서 5월에 있었던 그런 굉장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발사라기보다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방향, 북동 쪽으로 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고 또 한미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당분간은 큰 긴장을 만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는 이렇게 간헐적인 무력 시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청와대가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하고 미국은 대규모 훈련하는데 예, 우리는 왜 못 쏘냐? 못 쏘냐 이런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인 선교사가 어제 북한에 이제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예, 한국인 개신교 선교사 김정욱 씨가 작년 10월 북한에 입국했다가 체포돼서 구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욱 씨한테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언론에 그걸 공개했는데요. 김 씨는 북한에 들어간 다음 날인 작년 10월 8일 체포됐고 북한에 대한 반국가 범죄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중국의 국경도시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측 정보기관 요원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고 그 요원들로부터 수천 달러를 받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남측 정보기관에서 자금과 지시를 받고 북한 사람들을 스파이로 쓰려고 조직했고 중국에서 조직했고 중국 단둥에서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남측 정보기관에 넘겼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 김정욱 씨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측 정보기관, 예, 당연히 국가정보원이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즉각 부인했는데요. 정보활동이라는 거는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부인하는 게 관행이고 또 그 사람들의 원칙이니까 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에 이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평양에 침입한 남측 정보원 첩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측 정부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그게 누군지 알려주고 또 남측으로 빨리 내려보내라 이런 전화 통지문을 보냈었는데 예. 북한이 그때는 통지문을 받지도 않다가 어제 4개월 만에 김정욱 씨 기자회견을 내보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목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일단 미사일 발사하고 마찬가지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견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또 동시에 김정욱 선교사를 매개로 해서 남쪽하고 어떤 거래를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는 자동으로 남북관계가 중단되니까 당장 남쪽하고 석방 협상을 하자고 할 가능성은 낮지만 훈련이 끝나거나 아니면 마무리돼가는 국면에서 김 씨를 소재로 해서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가능성은 낮지만 훈련 기간에 전격적으로 협상에 응할 수도 있는데 만약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북한이 남쪽하고 뭘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구금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송환 협상을 제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남북 관계는 이런데 북한하고 일본 적십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죠? 1945년 해방 전후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 사람들의 유골 문제를 논의한다는 목적으로 다음 달 3일 적십자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린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는데요. 적십자 회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간 회담인데 일본과 북한이 그 과장급 당국자를 내보낼 예정이라서 사실상 과장급 회담의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예. 재작년 8월에 베이징 회담
이후에 1년 반 만에 열리는 적십자 회담이 됐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요청으로 이번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형태의 회담이 전에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유골 문제에 관한 일본인 현지 조사단을 북한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고 또 아베 총리의 측근 인사도 작년에 북한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데서 다른 문제, 그러니까 유골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일 회담은 했다 말았다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하고 일본의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뭐 북일 관계에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일본은 외교를 상당히 눈치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 과거에 이렇게 북일 관계의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하고 미국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걸 냄새를 맡고 일본이 선수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일 관계를 하나의 지표라고 봤는데 예. 근데 근 5년 정도의 추이를 훑어보면 그런 해석이 대부분 안 맞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목 중에 북한하고 일본의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1998년에 북한이 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건너가면서 일본이 그때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북일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는데 대포동 발사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안 좋았고 또 일본 정부나 보수 세력들은 반북한 정서를 국내 정치, 일본 국내 정치에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일본은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하나의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이 북한하고 관계를 풀면 결국은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보수 세력하고 비슷한데요. 한국의 예. 보수 세력도 북한하고의 대결을 가지고 정치적인 입주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통일 대박론을 말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나중에는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일 관계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데는 뭐 남한의 보수 세력들이 북한 문제를 이용하는 것처럼 예. 그런 이유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PD였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개념 연예인 가수 이효리 씨가 동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뜻을 보탰다고 하고요. 손배 가압류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들을 위한 범시민적인 고통분담 프로젝트입니다. 노란봉투 캠페인 얘기인데요. 아름다운 재단이 진행을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재단의 서경원 캠페인 팀장 연결해서 노란봉투 이 캠페인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기사도 좀 많이 났고요.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이 프로젝트, 이 캠페인 언제 어떻게 무슨 취지로 시작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헌법상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파업에 늘 이렇게 꼬리표처럼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 통장에서 한 푼도 꺼냈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월급 통장뿐만 아니라 퇴직금, 집까지 이런 가압류가 당해서 생계나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 곤란을 겪게 되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예. 혹시 파악이 되셨다면요. 이렇게 파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손배소 가압류된 액수, 누적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추정해 보셨나요? 민주노총에서 추산하는 금액은 한 1,160억 정도가 되고요. 예. 가압류 금액만 한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160억, 그 중에 가압류 금액만 60억이 넘는다. 예. 이 노란 봉투로 시작하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노란색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뭐 월급 봉투 줄 때 이 노란 봉투, 뭐 저는 그 봉투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노란색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직장인들이 받던 월급날 받았던 봉투가 노란 봉투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 IMF 때부터 뭐 최근 쌍용차 이제 대량 해고 사태 때도 그 정리해고 해고 통지서가 담겼던 봉투가 또 노란 봉투여서 예. 해고 통지서를 노란 봉투라고 상징화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번에 캠페인이 촉발된 계기가 그 한 평범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편지와 함께 47,000원이든 돈 봉투를 이제 보내줘서 이제 캠페인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봉투의 의미를 좀 담아서 노란 해고 봉투를 좀 밀어내고 다시 설레는 이제 월급 봉투를 해고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자는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예. 저도 해고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색깔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예. 언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의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거쳤는지 모금이 됐는지 몇 분이나 좀 뜻을 모아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2월 10일부터 캠페인이 시작되었고요. 지금 한 19일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아침까지 한 6억 5,4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 총 한 16,00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요. 뭐 금액이 아니라 이제 참여자 수가 좀 놀랍고 또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뭐 저희 이제 이번 캠페인 특성상 기업 참여자보다는 이제 또 고액 참여자는 없고요. 대부분 85% 이상이 47,000원을 기부해 주신 소액 기부자분들이십니다. 예. 그 47,000원 이상으로도 낼 수는 있습니까? 예. 저희가 47,000원을 특정한 건 아니었는데요. 예. 자연스럽게 47,000원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뭐 1차 목표액은 달성했다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그 1차 목표액으로 설정하신 금액하고 그렇게 단계를 나누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처음부터 참여 추이에 따라서 2차, 3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예.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빨랐고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기도 했고 또 개별 노동연한이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처음에는 4,700만 원도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좀 기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좀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내가 기부하는 것도 어느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추적해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그 모금 같은 경우에는 또 법률로 등록된 모금 등록을 하고 있는 모금이기도 하고요. 저희 재단이 13년 동안 계속 모금 활동을 하는 터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흘 전, 그러니까 25일부터 지금 2차 모금 캠페인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2차 캠페인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신지요? 초기 이 모금이 촉발된 계기가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판결된 이제 손해배상금 47억 원이기 때문에 예. 47억 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알고 계시거나 또 쌍용차 해고자분들만 돕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47억 원이 목표는 아니고 또 쌍용차 해고자뿐만 아니라 이제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는 이제 또 모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 어제 밤사이 오늘까지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계속 호응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1차, 2차 모금 목표액을 조정하면서 사용처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이 돼서요. 이거 손배 가압류 정말 사회적 기구가 좀 만들어져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 이런 명칭의 기구 출범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 캠페인 자체가 이제 한 주간지, 시사주간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39의 평범한 엄마가 쌍용차 청구 소송을 보고 기부해 주신 걸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주간지에서
저희 아름다운 재단하고 이제 그 손잡고 그때는 이제 출범 전이었는데 예. 그 손잡고라는 사회적 기구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함께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모금이 먼저 시작되었지만 이제 최근에 또 손잡고가 출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도 계속 협력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자 이제 전문성에 집중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손잡고의 초기 운영이나 정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모아진 기금도 아마 손잡고를 통해서 집행될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주간지는 시사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손잡고에 합류한 뭐 사회 단체라든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의원께서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국회 소인이 지킨 이제 편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당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가 되었지만 이제 전순옥 의원께서 또 이소선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해주셨고요. 예. 뭐 윤수미 의원이나 뭐 장하나 의원, 뭐 김선동 의원, 원혜영 의원도 참여해주셨고, 뭐 만화가 강풀 작가께서는 가족 모두가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어요. 또 뭐 진중권 씨는 이제 트위터 통해서 이제 기부를 독려하기도 하셨고, 뭐 그분 자체도 이제 기부를 해주셨고요. 또 알만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시민사회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스님, 수녀님, 뭐 목사님들 뭐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딱 특정하기보다는 굉장히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뜻밖의 인물은 없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뭐 정부 고위 관료라든가 정치인, 뭐 특히 뭐 여권의 유력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없었나 보죠? 뭐 저희가 그 특정 인물들에게 이렇게 모금 사이트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참여는 이렇게 다 공개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확인된 부분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은 뭐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뭐 좋은 일이니까 동참하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수 이효리 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 이제 이효리 효과다 이런 제목도 뽑히곤 했는데요. 실제로 좀 그랬다고 보십니까? 네, 이 언론에서 이제 이효리의 노란 봉투라고 표현할 정도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분석 기사도 끊임없이 나올 정도니까 당연히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캠페인 시작하고 한 4일 정도 됐을 때 한 1000명 정도였는데 이효리 씨가 편지를 보내주고 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사실이니까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효리 씨의 진정성이 공감을 일으킨 게 가장 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효리 씨의 어떤 대중적인 뭐 유명세 그것보다는 뭐 우리랑 같이 생각하고 호흡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쌍용차 지부의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효리 씨 얘기를 했더니 표현대로 하자면 그 노동조합 해고자들 분도 난리가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름다운 재단 분위기도 좀 그랬습니까? 이효리 씨가 저희 재단에 이제 효리기금이라는 기금을 개설을 하시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난방 지원하는 기금에 한 2억 남짓을 계속 꾸준하게 기부해 주신 기부자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부터 그런 기부를 좀 열심히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0일 날 첫 캠페인 시작하면서 SNS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렸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리트윗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시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줄 거라고 예상은 못했고요. 말씀드렸던 그 이효리 씨의 진정성과는 좀 별개로 저희 개인적으로는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남편은 혹시 기부했습니까?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좀 참여를 했는데요. 역시 좀 그 반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한창 이효리 씨의 편지로 뜨거웠던 한 주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까 저희 나름으로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알기로는 이제 손잡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적 기구에 발기인으로도 이미 참여를 하셨고요. 또 듣기로는 이제 시사인 구독자셔서 첫 기부 편지를 보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참여 의사를 좀 밝혀주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길다면 긴 이 손편지가 그 시민들에게 공개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편지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뭐 대중적인 스타나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좀 의미 있는 사연이나 이런 얘기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특정한 사연보다는요, 저희가 좀 놀랐던 게, 이 시민들이 대부분 이제 기부하시면서 남기는 글에 거의 대다수가 늦어서 미안하다, 또는 참여 기회를 줘서 고맙다, 작게나마 이렇게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되려 저희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 이게 가족이 아까 강풀 그 작가 말씀도 드렸지만 가족이 이렇게 함께 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선물 대신 또 기부하시는 이제 기념 기부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기부자는 이제 이 캠페인의 특성이 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노동자분들, 해고 노동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이 좀 남달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쌍용차에 이제 복직돼서 근무하고 있는 분의 가족이 보내주신 그 기부 사연이 제일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되돌아볼수록 가슴이 좀 미어터지고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 캠페인으로 좀 작게나마 희망을 품고 싶다고 하시면서 기부를 해주셨던 사연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였는데 본인은 이제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밖에 동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가슴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아름다운 재단에서 보시기에 이분들도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원하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그 트위터에 보니까 김연아 선수의 노란 의상에 대한 의견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농담처럼 그 아이돌 그룹인 엑소가 이제 좀 참여하면 자라나는 세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점차 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뭐 정석 같은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직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꼭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첫 기부자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99,999명이 좀 계시길 희망할 뿐입니다. 엑소, 김연아, 저는 개인적으로 빅토르안, 포상금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뭐 어떤 정파나 이념의 문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려서 좀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 25일 저희 임직원들 이제 급여일이어서 저희도 또 노란 봉투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오늘까지 이제 좀 받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조합원들이 한 22,000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여러 번 같이 좀 동참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회 빌어서 뭐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뭐 모바일로 아름다운 재단 사이트 통해서 기부가 제일 간편한 방법이실 거고요. 무통장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저희 아름다운 재단 766-1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저 한때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좀 되지 않도록 그 이효리 씨가 얘기했던 말처럼 서로가 누군가의 어깨를 좀 툭툭 두들기는 좀 계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실현 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이나 47억이나 1,000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우려가 있었는데 기후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고 저희는 실현 가능한 꿈을 함께 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모두에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파업이나 여러 가지 그 노동 현장에서 손배소 가압류된 금액이 1,16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가압류돼서 뭐 월급 못 받는 거죠. 가압류 같으면. 네네. 그 금액만 60억 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목표치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고통, 이 아픔을 함께 좀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란 봉투 캠페인 관련해서 아름다운 재단의 서경원 캠페인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2월 27일 국회 기자회견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신임관장의 기자회견. 그 뒤에는 노예 착취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서 있고 지난 수년간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왔던 공연당원 중에 6명이 오늘 한국을 떠납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신임관장으로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과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고 해놓고는 정정 보도하겠다는 호연지기도 연출. 감금을 한다든가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노동이나 노동 착취 이런 표현은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홍문종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과는 선을 긋는 서비스까지. 홍문종 의원은 아프리카 문화원의 발전적 개선을 요구하며 박물관 이사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근본 사퇴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바대로 아프리카 박물관을 환골 탈퇴시킨다는 각오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때 마침 홍문종 사무총장이 나타나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고맙다. 다시 또 보자며 애써 친한 척.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있는 동안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박물관 자리 가지고 죄송하고 오늘 이제 가신다고 해서 제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잘 가시면 건강하시라고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란다고. I don't know you understand English.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또 보자고? 정말 압권 아닌가? 우리 thank you. 공부해야지. 반갑습니다. 오케이. 같이 찍어볼까? 사진 하나 더 찍으시겠어요, 같이? 오케이. 사진 한 장만 같이 찍겠습니다. 오케이, let us take a picture together. 아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노동 친화적이신 홍문종 이사장님. 이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얼마 전 S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 지금 IOC에서 문제됐던 무슨 논문 표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대학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6월 4일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문대성을 복당시켰는데 새누리당 복당을 앞둔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이 2년여 만에 표절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대에 따르면 학교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을 본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쳤다라는 말 들어보셨나? 일이 나쁘게 끝났을 때 쓰는 말 종쳤다. 앞으로는 홍문 종쳤다로 써도 될 듯. 홍문 종쳤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가계부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노란봉투 캠페인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가계가 떠안고 있는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데요. 당장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 빚이 관리가 안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앞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모시고 오늘 가계부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네. 1,000조 원을 넘었다는 이 가계부채 정확히 네. 액수가 어느 정도이고요? 또 어떤 부채들이 이 내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2013년 4분기 말,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1,021조 원까지 이제 도달했고요. 예. 지난 한 해에만 약 57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특히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4분기에 예. 약 28조 원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한 절반 조금 못 됩니다만, 절반 좀 못 되는 수준으로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예. 최근으로 오면, 예를 들어 자영업 대출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을 많이 차리고 있고요. 최근에 오면서 생활자금 대출이 늘어나서 부동산 대출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합니다만 예. 그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다가 이 이자를 갚지 못한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생활이 곤란해지니까 생활자금까지 빌려 쓰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주택담보대출에 네. 더해서 이제 생활자금까지 같은 사람들이 네, 빌려 쓰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게 생활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예.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니까 빚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의 양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게 최근으로 올수록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의 이제 이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요.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가운데 지난해에만 57조 원이 들었는데 특별히 네네. 이제 그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네. 빚내서 이제 집 사라, 이런 네. 정부 정책 때문에 4분기에만 28조 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예. 네. 어떤 정부 발표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4.1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7월 달에 후속 대책이라고 하나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생애 첫 주택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이후에 8.28 전월세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 그때 기억하시죠? 1%대 초저금리 대출, 뭐 공유형 수익, 손익 공유형 뭐 그런 이제 대출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 예.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이제 정부가 돈 빌려줘서 더 많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대책이 8.28 전월세 대책이 대거 포함이 됐었고, 그걸 뭐 정부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해준다고 하면서 정부가 또 12.3 후속 대책, 보완 대책이라고 해서요. 예. 거기에서 다시 이제 빚내서 집 사는 범위를 정부 차원에서 더 확대해주는 그런 대책들을 수반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난해 나왔던 대책들이 이제 지난해 연말에 종료가 되면서요. 그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빚내서 집을 사는 경향들이 좀 강해졌었죠. 그 여파가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몰리면서 이제 대출 규모가 확 늘어났던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하면 좀 덜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언론에서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서 상당히 대폭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올해 1월 들었으면서 크게 줄었거든요. 한 30-40% 정도 줄었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대다수 언론들이 지금 실체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의 거짓말 하다시피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일반인들이 좀 많으신데, 실제로는 거래량이 많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원래 집을 사지 않을 분들이 정부나 언론에서 계속 이제 집값 바닥론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혹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 가계부채라는 거, 결국은 일각에서 생각한다면 이 개인들 책임 아니냐, 그 가계의 책임 아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어제 내놓은 게 이제 재정금융당국이 나서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 이걸 발표했는데, 일단 정부 발표 내용 어떤 거였는지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크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위험한 게, 이제 변동금리가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빌려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구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자만 예를 들어서 한 80만원 정도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되면 한 300만원씩 내야 되는 시기여서, 이자만 낼 때까지는 버티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같이 내야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구조거든요. 그걸 버티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 정부나 금융권에서 한 6년째 거치기간을 계속 이자만 내도록 연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계 한 70% 정도가 이자만 내고 있는데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도 부동산 대책은 내놓는데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또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내놓은 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또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출 구조로 바꾼다. 그렇게 바꿀 때 소득 공제를 해준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이 유인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대책입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 이거 실효성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효성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정부가 지금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쪽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리고 이 가계부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찌 보면 직간접적으로 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해서 악화되고 있었고 양적으로 실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그러면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큰 틀에서 국민 대다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 정권이나 또 담당 정책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임기 안에 사고 안 나는 게 지금 급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지지 기반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뭐 그래봐야 사실 소수의 사람들인데 집값 떠받쳐 달라고 하니까 뭐 어떤 수를 쓰서라든 한쪽에서는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 무주택 서민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사서라도 이제 물귀신 작전처럼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제 이 집값 떠받치는데 제물로 삼고 싶은 거고요. 예. 다른 한쪽에서는 또 뭐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급하니까 가계부채 절대량은 도저히 못 줄이겠고 가계부채 비율도 뭐 사실 줄이겠다고 표현은 하는데 전혀 줄이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보면. 그런 가운데 그냥 당장 급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 연장시켜 보겠다는 식의 대책이에요, 사실은.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한폭탄 터지는 거 좀 시간 연장한 그런. 그러니까 미루기 대책이고 또 한 번에 뭐 폭탄 돌리기 대책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또 LTV DTI는 합리적으로 뭐 완화할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었나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가계부채를 개선한다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 지금도 사실은 뭐 굉장히 느슨한 거거든요. 이 느슨한 걸 더 느슨하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을 좋아지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분이 유체이탈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집값, 빚내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면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자기가 말하는 걸 의미도 모르고 또 어찌 상칭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김무성 의원의 지적대로 써준 대로 읽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써준 대로 읽는 건데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의미라도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러면 뭐 정부에게 대책을 기대하기는 좀 난망한 것 같고요. 네. 이 가계부채 문제 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까요? 집값 거품을 일단 정부 차원에서 빼고 이걸 좀 단기적으로 정부 대책 자체가 어떻게 하면 집값을 떠받칠 거냐 하는 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지금 1인 가구가 는다든지 노후 세대 가구가 는다든지 이 주택시장의 수요층에서 엄청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맞춰서 이제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지금 집값 거품이 일정하게 빠지지 않고서는 새 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좀 충격을 분산시켜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거품을 빼나가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도 뭐 정부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뭐 안 할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몇 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런 기조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집값이 바닥이니까 집 사라. 정부도 떠들고 또 언론조차 그렇게 떠들고 있고요.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뭐 사내 윗선에서 기자들한테 집값 바닥론을 거의 선동하는 뭐 보도를 내보내라고 아예 주문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냐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집값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인 뭐 부양체 효과 또는 언론의 그 선동 보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고비가 지나가면 사실 집값이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주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반전한다면 제 머리로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시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정부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선제적으로 좀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요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뭐, 전월세 대책이랄까요? 나왔는데요. 고가의 전세는 좀 누르고, 월세 방식을 좀 권장하겠다.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뭐, 세액공제 혜택도 주겠다. 이런 발표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형적인 토끼몰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목표는 뭐냐면, 전세 제도가 우리 알다시피 이제 수십 년 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대세 상승기 때 집주인들한테 이 세입자가 그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였거든요. 그 대가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뭐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정부 대책은 뭐냐면 전세를 반환하면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연스럽게 줄고 있는데 그 비중을 더 빠른 속도로 줄여서 이제 한쪽은 빚내서 이제 집 살게 만들고 또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더 고비용 구조인 그 월세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생각은 지금 뭐 그분들 생각을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황당한데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게 사실은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인 것인데 이걸 자꾸 집 사게 하면은 전세가가 떨어진다라는 식의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서 그리고 대출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신 월세 쪽으로 이제 자꾸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뭐 더 비싼 부담을 안고 월세로 가든 아니면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대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끼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거품을 좀 장기적으로 빼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손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내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인 선교사 김정욱 씨와 관련된 그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휴민트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